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넝쿨째 굴러온 복입니다. 넝쿨째 굴러온 복. 무더운 여름날 숲속에선 매미가 왕왕 울어대며 더위를 토해내고 있었다. 기골이 장대하고 당찬 사내가 백운폭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거침없이 쏟아지는 폭포 밑에서 물줄기를 맞으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쾌활하고 인정 많은 이인걸이란 그 사내는 장가도 미룬 채 무과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벼슬만 하면 장가가는 건 문제없어. 무술 실력이 뛰어난 그는 얼마 후 시험을 통과했다. 그런데 막상 무과에 합격했는데도 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인맥이나 돈으로 벼슬 자리를 사고 파는 마당에 벼슬 한 자리 얻기가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었다.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어. 무과에 합격한 지 1년이 지나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무래도 한양에 가서 벼슬 자리를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어머니도 마음을 졸이고 있던 터라 흔쾌히 대답했다. 부친이 남겨준 밭되기를 팔아서 정리하니 300냥이 손에 들어왔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인걸은 어머니가 생활하도록 100냥을 남겨두고 200냥을 챙겨서 한양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물을 훔치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인걸 아버지, 하늘에서 인걸이 좀 도와주시오. 인걸은 부지런히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는 저작거리 근처 주막에 잠자리를 정하고는 무턱대고 병조판서 대감집을 찾아갔다. 솟아오른 대감집 대문 앞에 서자 당당했던 포부는 사라지고 잔뜩 주눅이 들더니 마치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이보시오,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열려있던 대문에서 누군가 불쑥 나오면서 물었다. 대감 어른을 뵙고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그러시오? 나한테 먼저 말해보시오. 인걸은 벼슬자리를 얻기 위해 한양에 올라온 사실을 사내에게 설명했다. 대감마님 만날 수 없으니 100냥만 내시오. 내가 전해드리겠소. 어떻게 댁만 믿고 돈을 내라는 거요? 그러자 그 사내가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난 이 댁에서 신이 많은 겸이니요. 내 손을 거치면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지. 그러더니 자기에게도 50냥의 사례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다른 사람들도 많으니 싫으면 그냥 돌아가시오. 인걸은 그 소리에 서둘러 돈을 건네주었다. 대감마님께 잘 전해주시오. 고향집 전답을 판 돈이오. 알았소이다. 걱정 말고 돌아가 계시오. 그 말만 믿고 인걸은 하루하루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인걸은 마침내 병판대감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근처에서 그 사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저녁 무렵 사내가 모습을 드러내자 인걸이 급히 다가갔다. 어쩐 일이요? 아직 연락이 없어서. 그러자 사내가 냉정하게 대꾸했다. 댁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여럿이오. 잠자코 돌아가서 기다리시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인걸은 그제야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믿은 내가 바보지. 이제 어쩐단 말인가. 인걸은 눈앞이 캄캄했다. 부정하게 청탁을 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돈도 떨어질 판이니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었다. 발걸음을 돌린 인걸은 비통한 심정으로 캄캄한 밤길을 걷고 있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 한숨만 푹푹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인적이 드문 모퉁이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가만히 들어보니 어디선가 다급한 여자 목소리였다.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가 보니 험악하게 생긴 덩치 큰 사내 둘이 있어 여자 둘을 협박하고 있었다. 이것 봐. 조용히 하고 따라와. 차림새를 보니 제법 몸값이 나가겠는걸. 제발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자들이 몸부림치며 소리질렀다. 그때 마침 인걸이 그 자리에 뛰어들었다. 그 여자를 놔줘라. 고개를 돌려 인걸을 바라본 사내들이 칼을 빼들었다. 넌 뭐야?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 순간 인걸은 번개 같은 솜씨로 2명의 사내를 때려눕혔다. 갈고 닦은 무술 실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사내들은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뒷걸음질 치며 달아나 버렸다. 괜찮으시오?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자는 거듭 인사를 하며 자기는 병판대감의 소실인데 친정에 다녀오다가 아까 그자들에게 변을 당했노라고 설명했다. 가마꾼들은 달아나 버리고 몸종과 단둘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집까지 바래다 주십시오.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인걸은 여자들을 데리고 병판대감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우연치고는 희한한 우연이군. 여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니 조금 전 박대하던 그 겸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십시오. 여자가 인걸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는 안채로 들어가더니 얼마 후에 다시 나왔다. 대감께서 들어오시랍니다. 여자의 말에 인걸은 깜짝 놀라 옷 매무실을 고치고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사랑채로 들어가자 병판대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리 들어오게. 화선이한테 얘기 들었네. 조금 있으니 주한쌍이 떡벌어지게 들어왔다. 자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 무술 솜씨가 상당하다고 하던데 하는 일이 뭔가? 그래서 인걸은 대감에게 무가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을 얻지 못해 한양에 올라온 사실을 얘기했다. 그래? 당장 자리 하나 마련해 주지. 그리고 집을 구할 동안 내 집에 있도록 하게. 그리고는 겸인을 불러들여 지시했다. 당분간 집에 머물 것이니 방 하나를 마련토록 하라. 인걸이 지낼 곳을 마련하라는 대감의 지시를 받은 겸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 돈은 돌려드리겠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세우던 겸인이 인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것이었다. 인걸은 원하던 벼슬도 얻고 당분간 병판대감 집에서 지내게 되자 모든 게 꿈만 같았다. 그런 병판대감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막내딸이 있었다. 어느 날 인걸은
후원을 거니는 막내딸의 모습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버렸다. 저 여자는 누구지? 선녀가 내려온 것 같구나. 그래서 일부러 여자가 후원에 나오는 시간에 맞춰 근처를 새성거리곤 했다. 그런데 막내딸도 근처에 모습을 보이는 인거를 보고는 생각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는 하녀들을 통해 인걸에 대해 알아보고는 은근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남녀 간에 관심이 생기면 마침내 열매가 맺히는 법. 얼마 후 인걸과 막내딸은 좋아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부모에게서 혼담 얘기가 나오자 그 자리에서 막내딸은 인걸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뭐? 둘이 좋아하는 사이란 말이냐? 이런, 집에 도둑을 데려다 놨구나. 뜻밖의 얘기에 놀란 병판대감은 마음을 가라앉히더니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 겪어보니 그만한 신랑감이 흔치 않을 것 같긴 하다. 그해 가을 병판대감 집에 인걸과 막내딸의 초례상이 차려졌다. 그리고 처가와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한 인걸은 고향에서 어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았다. 그렇게 벼슬을 하겠다고 무작정 상경한 인걸은 병판대감의 막내 사위가 되어 촉망받는 무관으로 승승장구했다. 약초꾼을 살린 나물 파는 할머니. 정선 산골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 상철은 약초를 캐서 장에내다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는 약초꾼이었다. 매일 아침 약초를 캐기 위해 산에 오를 때면 동구밭까지 따라 나와 배웅하는 아내를 보며 모두 부러워했다. 상철인 복도 많아. 예쁜 마누라하고 저렇게 재미있게 사니? 약초꾼 일행 중에 배씨성을 가진 사내가 있었다. 오래도록 상철과 한마을에 살아온 그는 늦은 나이에도 아직 혼자 몸이었다. 가끔 상철의 집에 놀러오곤 해서 상철의 아내와도 친분이 있었다. 좋은 사람 만나셔야죠. 상철의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배씨는 슬며시 쓴웃음만 짓고 마는 것이었다. 상철의 집을 드나들며 배씨는 은근히 상철의 아내가 마음에 끌렸다. 저런 여자라면 간이라도 빼줄 텐데 저 녀석은 전생에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여자를 얻은 거지? 배씨의 시기와 질투심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고 마침내 무서운 결과를 만들고야 말았다. 그날도 약초꾼 일행은 어김없이 약초를 찾아 산속을 뒤지고 있었다. 어이 상철이, 저 너머로 한번 가보세. 그쪽은 다니지 않던 길인데 괜찮을까? 발길이 뜸해서 약초도 많지 않겠나? 그래서 두 사람은 일행과 떨어져서 약초를 찾아 깊숙이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절벽에 붙어있는 귀한 약초를 발견했다. 저거 100년은 되어 보이는데? 수지 맞았군. 귀한 약초를 발견해서 흥분한 상철이 절벽 아래로 몸을 굽히는 순간 배씨가 뒤에서 상철을 밀어버렸다. 그리고는 내려오는 도중에 만난 일행에게 물었다. 저 상철이 못 봤는가? 나보다 먼저 내려갔는데. 글쎄, 못 봤는데. 배씨는 태연한 표정으로 마을로 돌아와 상철의 집을 찾았다. 여보게 상철이 있는가? 그러자 상철의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다. 아직 안 오셨는데요. 같이 계시지 않았어요? 먼저 내려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지? 그는 시치미를 떼고 걱정하는 척을 했다. 아내가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지만
상철은 끝내 돌아올 수 없었다. 아주머니, 기다려 보시오. 날이 밝으면 한번 찾아보겠소. 다음 날 배씨는 산속으로 들어가 상철의 흔적을 찾는 척하고는 돌아왔다. 아무 데도 보이지 않소. 길을 잃어 산짐승에게 변을 당했거나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 같소.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어디에 살아있을 거예요. 아내는 상철이 살아있다고 굳게 믿었다. 아니,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다. 상철이 식구는 내 식구나 다름없어. 이제부터 내가 돌보아 주겠소. 상철이 사라진 뒤로 배씨는 매일 들락거리며 지나친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다. 마치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듯이 상철의 아내에게 발을 뻗었다. 나한테 넘어오는 건 시간 문제야. 배씨는 자기 집에 있는 시간보다 상철의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여보, 어디에 있나요? 저만 혼자 두고 정말 떠나셨나요? 상철의 아내는 하루하루 눈물로 나날을 보냈다. 매일 제 집 드나들듯 찾아오는 배씨를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나마 배씨가 가져다주는 양식으로 살아야 하는 처지가 슬프기만 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하지만 상철의 아내는 아직도 남편이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날이 저물면 동구 밖에 나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오곤 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배씨가 찾아와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구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혼자 몸으로 살 수 있겠소? 그러지 말고 같이 삽시다. 그러면 여자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상철의 집에 매일 들락거리던 배씨도 약초를 찾아 나서야 했다. 그런데 빨래터에서 상철의 아내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오늘 장터에서 영월댁 남편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대. 그 이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요? 그래, 우리 남편이 봤대. 아는 척을 했더니 모른다고 하더래. 상철의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왠지 남편이 살아있을 것만 같았고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보냈다. 닷새 만에 장이 열리자 상철의 아내는 이른 아침 길을 나섰다. 각지에서 온 장사꾼과 약초꾼들로 붐비는 장터에 들어선 상철의 아내는 남편을 닮은 사내를 찾아 여기저기를 누볐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상철을 닮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 어쩐 일이요? 그 소리에 돌아보니 배씨였다. 약초를 팔러 온 모양이었다. 아무 대꾸 없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리던 상철 아내의 눈에 나무를 파는 할머니 옆에 쭈그리고 앉은 사내의 모습이 보였다. 아니 여보. 그런데 옆에서 따라온 배씨가 사내의 모습을 보고는 슬쩍 자리를 피해 가버리는 게 아닌가. 배씨의 행동을 본 상철의 아내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여자는 사내에게 다가섰다. 전 모르시겠어요? 상철의 아내를 본 사내는 처음 보는 표정을 지었다. 아내는 사내의 오른쪽 팔목을 걷어 팔목에 난 흉터를 찾아보았다. 언젠가 겨울에 가마솥에서 끓는 물을 옮기다가 심하게 데인 화상 자국이었다. 걷어올린 사내의 팔에 선명한 화상 자국이 보였다. 여보, 당신이 틀림없군요. 나예요, 나. 이 사람이 새댁 남편이란 말이요? 옆에서 유심히 듣고 있던 할머니가 한마디 거들었다. 네, 할머니.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다행이구려. 하늘이 도와줘서 새댁을 다시 만나는구려. 할머니는 그동안의 일을 아내에게 들려주었다. 따뜻한 어느 봄날이었지. 나무를 뜯으려고 산에 가는데 절벽 아래 누군가 누워 있었어.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보니 땅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야. 처음에는 죽은 줄 알고 너무 놀랐는데 코에 귀를 대보니 희미하게 숨소리가 들리더군. 절벽에서 떨어진 모양인데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렸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목숨만은 건진 거지. 나는 반가운 마음에 산나물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계곡으로 뛰어가서 시원한 물을 떠왔지. 물로 얼굴과 입술을 적셔주고 손발을 주물러 주니까 차차 정신이 돌아오더군. 그런데 상처가 너무 심해서 혼자 걷기가 힘들었어. 그런 사람을 혼자 놔두고 올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집으로 내려와 미음을 떠먹이고 상처에 좋다는 약초를 위에 발라줬더니 상처도 아물고 많이 회복되었다네. 하지만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말았어.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있으라고 했더니 알았다며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는 이야기를 마치고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내도 옆에서 듣고 있던 상철도 눈물을 흘렸다. 상철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당신 남편이란 말이요? 그래요. 당신 이름은 정상철이에요. 집으로 가요. 그렇게 상철은 아내를 따라 떠난 지 2년 만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는 상철이 쓰던 물건을 보여주며 약초꾼이었다는 것과 서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하면 상철은 눈을 껌뻑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상철이 집으로 돌아오자 하루가 멀다고 드나들던 배씨가 발걸음을 딱 끊어버렸다. 당신 친구 배씨가 오지 않네요? 그래? 나하고 친했나? 그럼요. 당신이 돌아왔는데도 반갑지 않나 봐요. 상철이 돌아온 뒤 배씨는 마을에서도 자취를 감추었다. 상철의 기억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상철의 기억이 돌아와 자신이 한 짓이 밝혀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시도 머물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상철이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자꾸 머뭇거렸다. 할 말이라도 있어요? 해보세요. 남을 파는 할머니가 없었다면 난 이 세상에 없을 거요. 그래서 말인데 혼자 사시는데 우리가 모시면 어떨까 해서 말이요. 잠시 망설이던 아내가 결심을 한 듯 말했다. 당신을 살린 분이니 어머니처럼 모시고 함께 살아요. 정말 고맙소 여보. 상철과 아내는 남을 파는 할머니를 어머니로 모시며 함께 살았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다녀오겠소. 동구밭까지 따라 나오는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약초꾼 상철은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직도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저 혹시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일이 가끔 있지만 그걸 빼고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었다. 못생긴 여자와의 하룻밤. 벼슬을 구하려고 한양에 올라온 한량이 있었다. 훤칠한 외모에 무예가 뛰어나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는 호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잊지 못할 아픈 과거가 있었다. 혼례를 치르고 채 1년도 못 되어 아내가 시름시름 앓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이다. 그 지역에서 부유하게 살던 남자는 그 충격으로 몇 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둔 재산을 탕진하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그래서 한양에 올라와 벼슬을 구하려고 여러 날을 머물며 자리를 찾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수중에 가진 돈도 거의 다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귀향길에 올랐다가 뜻밖의 큰 비를 만났다. 이거 낭패로군.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봐야겠어. 그러나 쉴만한 객점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근처엔 농가뿐이었다. 그는 잠시 비라도 피할 생각에 그곳에서 가장 큰 농가를 찾아갔다. 누구신지요? 안에서 사내아이가 나왔다. 비가 워낙 세차서 잠시 비라도 피하려고 왔구나. 사내아이는 그를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잠시 후 다시 나왔다. 이 집엔 여자들만 있으니 안채엔 출입하지 마시고 바깥채에서 하룻밤 쉬다 가시랍니다. 바깥채는 안채와 그리 멀지 않아 안채의 모습이 훤히 보였다. 안채에는 누가 계시지? 어머니와 홀로 된 형수님이 계십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젊은 여자가 저녁상을 내밀었다. 언뜻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에 남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이었다. 남자는 자리에 누웠으나 여자의 얼굴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밖으로 나와 안채를 살펴보니 등불에 여자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남자는 참을 수가 없어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자는 놀라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연정을 억제하지 못해 이렇게 들어왔소이다. 시어머님이 아직 잠이 깊이 들지 않으셔서 아시면 큰일이니 들어가 계시지요. 잠시 뒤 찾아가겠습니다. 남자는 바깥채로 돌아와 여자가 오길 기다렸다. 드디어 방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남자는 깜짝 놀랐다. 당신 누구요? 옆에 있는 여자는 지난밤에 본 그 얼굴이 아니었다. 20세가 간 넘어 보이는 몹시도 못생긴 모습이었다. 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에 의탁해 살고 있사온데 제 외모로 인해 청혼하는 이가 없고 저도 아무에게나 시집가기를 원치 않았지요. 그런데 간밤에 이 집 부인께서 권하시기에 이렇게 되었나이다. 혹여 저를 버리신다 해도 저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무인으로 관직을 얻기 위해 다니는 터라 당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으니 부디 나를 잊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오. 낭군님 말씀을 따르겠사오니 어디 사는 뉘신지라도 알려주시지요. 앞으로 만날 일도 없을 텐데 그건 알아서 무엇하겠소. 부디 기억에서 지워주시오. 그리고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떠나왔다. 간밤에 젊은 부인에게 속은 걸 생각하니 씁쓸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 뒤로도 남자는 관직을 얻기 위해 한양에 머물며 그나마 가진 재산을 탕진했다. 그렇게 10수년이 지나자 씀씀이도 해픈 데다가 풍류에 젖어 행색마저 초라해지고 말았다. 그때 돈 많은 과부가 객사를 차려놓고 한양에 벼슬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남자는 형편이 워낙 어려운지라 체면을 무릅쓰고 그 객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시중을 드는 여종이 찾아와 말했다. 마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인 여자가 나타났다. 그 부인은 미인은 아니지만 용모가 단정하고 덕스러워 보였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비를 피해 농가에서 묵으셨던 그 하룻밤의 인연을 기억하시는지요?
왜 기억하지 못하겠소? 당신을 마다하고 떠나 아직도 이렇게 혼자 몸으로 떠돌고 있다오. 소첩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객사를 차리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만나게 되는군요. 난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신세요. 무슨 자격이 있겠소? 아닙니다. 한 번 서방님은 영원한 서방님입니다. 관직을 얻을 때까지 제가 돕겠어요. 그러면서 하룻밤의 인연으로 아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잠시 후에 외모가 수려한 사내아이가 들어왔다. 그 후에 부인은 객사를 정리하고 오직 내조에만 힘썼고 남자는 마침내 한양의 관직을 얻고 훌륭한 무관이 되었다. 남자는 아내의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며 평생 아내만을 사랑하며 훌륭하게 가정을 꾸리고 존경받는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가며 사람들을 도우며 잘 살았다고 한다. 며느리 시집 보내기. 어떤 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선비는 슬아의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중 큰아들이 장성하여 며느리를 얻었다. 시부모에 대한 효심과 살림 솜씨가 얼마나 뛰어나던지 동네에서 며느리 칭찬이 자자했다. 그런데 혼례를 치른 뒤 채 1년도 못 되어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며느리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말았다. 며느리는 남편이 죽자 바깥 출입을 금하고 수절을 하며 지냈다. 시부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자니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시아버지는 걱정스러워 밤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며느리가 기거하는 방을 한 번씩 둘러보았다. 어느 날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방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것을 보고는 문틈으로 살펴보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며느리가 베개에 남편이 입던 옷을 씌운 뒤 품에 안고 슬피 우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아버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남편이 얼마나 그리우면 저렇게 베개를 품고 슬피 울고 있을까?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혼자 끙끙대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는 부인이 물었다. 영감, 하룻밤 사이에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죠?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요. 느닷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쩌녁에 며느라기 방을 돌아보는데 글쎄 베개에 제 남편 옷을 입혀놓고는 끌어안고 슬피 울고 있질 않겠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타까워 애간장이 녹는구려. 이제 우리 집 귀신이 되기는 다 틀렸소. 어떻게 해야 좋을지 걱정이 태산 같구려. 영감, 그렇게 걱정을 한다고 해결된답니까?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좋은 생각이란 게 뭐요? 이제 우리 집 귀신이 되기는 틀렸으니 좋은 사람을 찾아 시집 보냅시다. 임자, 그게 무슨 말이요? 시집을 보내다니. 며느리가 아프다고 소문을 내고 백방으로 좋다는 약을 구해오세요. 마땅한 남편감을 찾으면 밤새 앓다가 죽었다고 소문을 냅시다. 가짜로 시신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 손을 빌리지 말고 영감이 직접 관에 넣어 장사를 지내면 되지 않소. 시아버지가 아내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귀가 솔깃했다. 참 좋은 생각이요. 그들은 그렇게 결정하고 아무도 몰래 알고 지내던 무인을 찾아갔다.
부탁할 말이 있는데 나의 청을 들어주겠소? 시아버지가 사정을 말하자 장가도 못 가고 가난하게 혼자 살던 무인이 기뻐하며 승낙했다. 어여쁜 여자와 살림 미천까지 준다고 하니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것이다. 당장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무 날 아무 시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멀리 데리고 가게. 시아버지는 그런 당부를 하고 무인과 헤어졌다. 그리고는 그날 밤부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아프다며 근처에 있는 약방을 돌아다니며 약을 구하러 다녔다. 며칠 동안 그렇게 다니니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가 크게 아프다고 믿게 되었다. 그렇게 소동을 피우고 얼마 뒤 며느리가 죽었다며 친척들을 불렀다. 그리고는 거짓 장사를 지냈다. 이 불쌍한 것, 다른 사람은 절대 손대지 마시오. 떠나는 마지막 길, 내가 직접 하겠소. 그리고는 두 내외는 관을 짜서 가짜 시신을 그 안에 넣었다. 친정 식구들조차도 딸의 죽음을 혼자서 사느니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선비의 작은 아들이 한양에 가는 길에 어느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그런데 저녁 밥상을 들고 온 여인의 모습을 보니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다가 안채를 기웃거렸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선비의 작은 아들이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니 죽은 형수의 얼굴과 똑같았다. 죽은 형수의 일을 미심쩍게 생각하고 있던 동생은 대충 아버지의 의중을 가늠하고 있었던 터라 잘 살고 있는 형수를 보자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죽은 형님 생각에 마음이 아파왔다. 작은 아들은 아침밥을 먹고는 말없이 그 집을 나와 길을 떠났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묵었던 집에서 죽은 형수와 비슷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아들을 노려봤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두 번 다시 그 얘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약방 주인의 혹독한 처가살이. 이른 아침 남산자락 인근 구레기에 있는 작은 약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들어오십시오. 날이 차가운데 이리 앉으십시오. 허인섭은 찾아온 손님을 아랫목으로 앉혔다. 가난한 동네라 손님도 뜸한데 날씨마저 매섭다 보니 하루하루 공치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런데 이른 대바람부터 찾아온 손님이니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연로한 어머님께서 기력이 쇠하여 해민서 의원의 진맥을 받아보니 노안이라고 하더군요. 몸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여 처방전을 받아왔으니 이대로 두제만 지어주시오. 인섭은 손님이 내민 처방전을 받아들었다. 보약이라고 하니 잘 지어주시오.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처방전을 읽어본 인섭은 손님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벼슬자리에 있는 양반이면 틀림없어 보였지만 남산골에 사는 걸 보니 형편이 그리 넉넉하게 보이진 않았다. 무엇보다 처방전대로면 비싼 인삼을 써야 하는데 두제면 구리개 약방을 돌며 인삼을 빌려야 할 판이었다. 그런데 손님, 이 정도 양이면 저희 약방에 있는 인삼으론 턱도 없습니다. 빌려와야 할 판인데. 그러면 빌려서라도 지어주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가뭄에 콩나듯이 찾아오는 손님인데 보약 두제를 지으려는 손님을 마다할 수도 없고 당당한 태도를 보니 떼어 먹을 것 같지도 않아 인섭은 손님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서 약방문을 나섰다. 영감님 계십니까? 인삼 가진 거 있으면 빌려주시죠. 허허, 장사가 잘 된 모양이네.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하네. 인섭은 이웃에 있는 최약방 영감을 비롯해 여러 군데의 약방을 돌아다니며 인삼을 얻어다가 정성스럽게 두제를 만들다 보니 벌써 반나절이 후딱 지나갔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약값은 가져오셨겠지요? 약값이요? 드려야지요. 그런데 오늘은 드릴 수가 없군요. 치부책에 적어 놓으시오. 인섭은 눈앞이 아찔했다. 언제 보았다고 외상이란 말인가. 그리고 이게 한두 푼이어야 말이지 그 귀한 인삼을 조지하느라 동네 약방을 다 뒤져서 빌려왔는데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인가. 뭐라고요? 적어 놓으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틀림없이 드릴 테니 걱정 말고 적어 놓으시오. 인섭은 두제라는 말에 알아보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너무 경솔했던 자신을 한탄했다. 다 썰어서 조제를 했으니 인삼을 다시 꺼내 팔 수도 없고 두제나 되는 보약을 어디에다 판단 말인가. 할 수 없소. 약은 가져가시오. 헌데 성함이나 확실히 알려주시오. 난 홍문관 교리로 있는 윤희서라고 하오. 큰일이군. 이렇게 비싼 약값을 교리박봉으로 언제 갚는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갚을 테니. 언제쯤 말입니까? 곧 갚겠소. 때는 확실히 모르겠소. 그 말을 남기고 윤희서는 약을 싸들고 약방문을 나섰다. 벼슬 아치다 보니 후안이 두려워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인섭은 손님의 뒷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윤희서가 약값을 갚을 때만 기다릴 뿐이었다. 당장 최약국 영감이 인상값을 갚으라고 다그칠 일도 걱정이었다. 늦게까지 약방에 앉아 있다가 목을 쑥 빼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문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네요? 장사가 좀 됐습니까? 장사? 약을 잘못 지어줘서 약방문 닫고 집 팔아서 인상값 갚아야 할 판이요. 아내는 자초지종을 듣고 나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확인도 안 하고 그 많은 약을 지어버리면 어떡해요? 난들 그럴 줄 알았나? 당장 최약방 영감이 큰일이네. 한편 인섭에게서 약을 받아든 윤희서는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게 뭐냐? 어머니 드실 보약입니다. 이것만 드시면 다시 건강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약을 무슨 돈으로 지어왔단 말이냐?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드시도록 하세요. 윤희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어머니 약을 지어왔지만 자기로 인해 고통을 당할 약방 주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고 반드시 출세를 해서 약방 주인에게 약값은 물론 은혜를 갚겠다는 다짐을 했다. 한편 인섭은 이로 인해 약방문을 닫았다. 집도 팔고 세간을 다 정리해서 빌린 인상값을 다 갚고는 미사리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겉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듯 인섭의 혹독한 처가살이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사내가 얼마나 변변찮으면 마누라를 데리고 처가살이를 해. 가서 품앗이라도 팔던가. 첫날부터 장인의 잔소리가 귀에 못이 박이더니
날이 갈수록 장인은 사위를 쥐잡듯 잡기 시작했다. 이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는 거야? 빨리 나와서 소 여물이라도 끓여야지. 새벽이 밝아오기가 무섭게 장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이 엄동설안에 길바닥에 나앉지 않으려면 꾹 참고 있어야지. 아내는 친정아버지한테 구박받는 남편이 안 된 모양인지 어깨를 토닥거려주며 맛있는 음식을 식구들 모르게 챙겨주곤 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하나 더 있었다. 아내의 동생인 처제가 결혼해 이웃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처제는 이웃마을 부잣집 장남한테 시집을 갔는데 처제가 남편을 데리고 오면 그날은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장인은 처제가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면서 망에서 들어온 큰사위 인섭이 들으라는 듯 더 크게 떠들고 더 크게 웃고 저런 못난 사위 때문에 속상하다며 한바탕 떠들어댔다. 그래도 구석에서 간신히 밥수저를 뜨는 인섭 옆에는 아내가 항상 붙어 있었다. 모두 돌아가고 둘만 남으면 아내는 측은한 마음으로 인섭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다. 여보,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버지도 너무 속상해서 그러니까요. 그래, 알아. 얼마나 속상하겠어. 자존심이 강한 분이 동네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 듣는 것도 싫겠지. 그래요, 여보. 힘을 내세요. 우리 돈을 모아서 약방도 다시 차리고 빨리 나가도록 해요. 그래, 고마워, 여보. 당신 마음도 마음이 아닌 거 잘 알아. 못난 남편 만나서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것도 잘 알고.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렇게 하루하루 버텨나갔다. 이렇게 눈칫밥을 먹으며 산 지 3년이 흘렀다. 어느 날 장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자네 그 약지어간 사람이 윤희서라고 하지 않았나? 그 양반이 평안감사가 되었다네. 이제 약값을 받게 되었구먼. 그날 저녁 밥상이 달라졌다. 많이 먹게. 노잣돈 챙겨줄 테니 당장 평양에 가서 감사어른 만나 뵙고 와. 혹시 알아? 약값뿐 아니라 벼슬자리라도 줄지? 다음 날 인섭은 평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 돈만 받으면 처갓집 눈칫밥 먹는 것도 이제 끝이다. 혹시 알아? 아전짜리라도 줄지. 한껏 기대에 부풀어 평양에 도착한 인섭은 그 길로 평양 가명을 찾아가 감사어른을 뵈러 왔다고 했다.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 들어오라는 분부가 내렸다. 그럼 그렇지. 나를 기억하고 있었군. 안으로 들어가니 감사가 위엄을 갖추고 앉아 있었다. 자네가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인가? 그래, 누구지? 인섭은 기가 막혔다. 아무리 출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세상이 야속할 뿐이었다. 그래, 무엇 때문에 날 찾아온 거지? 저는 몇 해 전 구리기에서 약방을 하던 허인섭이라 하옵니다. 3년 전 겨울에 감사께서 제게 보약 2제를. 그러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감사가 말을 이었다. 자네가 그 사람인가? 오랜만이군. 그래, 찾아온 이유를 알겠네. 여기서 며칠 쉬다가 집에 돌아가게. 인섭은 약값을 받으러 왔다는 말이 쑥 들어가 버렸다. 지체 높은 어른에게 외상값 받으러 왔다는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무슨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감히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다. 감사는 여비하라며 돈 몇 푼을 집어주고 자리를 떴다. 가명을 나와 돌아오는 길에 인섭은 감사의 태도에 분을 사귀지 못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약값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돈 몇 푼 집어주고 입을 닦아? 인섭은 그런 대접을 받고 처갓집으로 돌아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약값이라도 주든가. 돈 몇 푼을 들고 어떻게 처가로 돌아가지? 그래도 어떻게 하겠는가. 방법이 없는데. 인섭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니 장인이 그 꼴을 보고 야단이 났다. 그래, 평양까지 가서 벼슬은커녕 약값도 못 받고 그냥 돌아와? 평안 감사 아니라 감사 하랩이라도 그렇지. 왜 받을 돈도 못 받아와? 일단 돌아가라는 말에 이렇게 왔습니다. 나중에 약값이라도 인편에 보낼지 어떻게 합니까? 에그, 이 못난 친구. 찾아갔는데도 못 받은 약값을 언제 받을 수 있겠어? 그래, 평생 처가살이나 하고 살아라. 장인은 소리를 질렀다. 한편 인섭을 돌려보낸 뒤 윤희선은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래, 내가 생각이 모자랐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어. 어머니도 그 사람이 지어준 약을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신이 저지른 소행이 부끄러웠다. 약값을 갚고 알전짜리라도 줄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난날 인섭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한 보답이 될 수는 없었다. 감사는 사람을 시켜 전답을 알아보고 집을 짓고 약방을 다시 차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눈발이 날리던 추운 겨울날이었다. 인섭의 쓰린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 무렵이었다. 그날도 새벽부터 장인이 퍼붓는 잔소리를 한바탕 들었다. 점심때가 되자 눈발도 그치고 해가 비치기 시작했다. 인섭이 나무를 하러 집을 나서려는데 말을 타고 낯선 사람이 찾아와 허인섭을 찾는 것이었다. 감사 어른께서 보내신 서신을 가져왔소이다. 인섭이 서신을 열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난날 어머니에게 지어드린 약에 대한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그동안 약방을 닫고 처가살이를 하게 만들어서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구려. 전답과 살 집을 마련해 두었으니 밀린 약값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아주시오. 서신을 읽고 난 인섭은 뛸 듯이 기뻤다. 지금까지 구박만 받던 그의 삶에 밝은 광명이 비치고 있었다. 멀찌감치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장인은 사위를 심하게 구박한 일이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흐뭇하게 쳐다봤다. 그 사실이 아내에게 전해지자 아내는 삭혔던 눈물을 흘렸다. 인섭은 지난날 돈은 없지만 당당하게 약을 받아가던 윤희서를 떠올리고는 미소를 지었다. 심부름을 가다가 만난 행운. 김생원은 딸아이의 혼인 날짜를 잡아놓고 깊은 시름에 잠겼다. 20이 넘기 전에 시집 보내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날짜를 잡았지만 막상 시집 보내려고 하니 눈앞이 막막했다.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초례를 치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끼니 걱정을 할 판에 딸아이를 시집 보내자니 기둥뿌리를 뽑아도 어려울 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러게 말이에요. 어디 융통할 데도 없어요. 부부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김생원은 성품이 온순하고 인정이 많아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없었다.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형님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형님 병간호와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 있는 논밭을 야금야금 다 팔아먹고
이제 남은 건 간신히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논밭과 다 낡아 빠진 집 한 채뿐이었다. 뒷간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김생원의 어려운 사정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딸아이 홀례가 달폭가량 남았을 무렵 무슨 생각을 했는지 김생원이 아들을 사랑방으로 불렀다. 석현아, 내 누이 홀례를 치르자면 얼마라도 돈이 있어야 하겠는데 걱정이구나. 김생원은 아들, 딸, 남매를 연년생으로 두었다. 이제 18살이 된 아들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아들 석현이는 아버지를 닮아 성품이 반듯하고 사리분별이 정확한 젊은 총각이었다. 집안의 사정을 잘 아는 아들은 과거에 합격해 집안의 어려운 살림을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좀 다녀올 때가 있단다. 네, 아버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인으로 있던 반석이가 오래전에 몰래 도망친 일이 있었단다.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찾아와 용서를 빌며 신세를 갚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돌려보냈지. 괴산 땅에 자리 잡고 산다며 크게 돈을 벌었다고 하니 내가 종문서를 돌려주고 돈 100냥을 받아오면 좋겠구나. 석현은 아버지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지만 도망친 종을 찾아가 누적을 없애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오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누이 빈손으로 시집 보낼 수는 없을 것 같구나. 석현은 평소 아버지답지 않은 결정에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나 누이를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았다. 칠성이하고 같이 다녀오너라. 석현은 마지막 남은 늙은 하인 칠성이와 길을 나섰다. 괴산으로 가려면 세제를 넘어야 하는데 박달나무가 들어차고 산세가 험한 데다가 산짐승이나 산적들이 자주 출몰해서 나그네들이 꺼리는 곳이기도 했다. 석현은 마침내 세제길로 접어들었다. 도련님, 산길이 점점 험해지는데요. 나이 지긋한 칠성은 험한 산길이 무서운 모양이었다. 도련님, 여기 산적들 소굴이 있다고 하던데쇼. 몸뚱아리 빼고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나? 보태주고 가야 할 판인데. 산길이 점점 좁아지고 험해질 무렵 저만치 바위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산적들이 숨어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가보세. 가까이 다가가니 앉아있던 사내가 두 사람을 보더니 일어나서 다가왔다. 어딜 가시는지 모르지만 동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산길이 워낙 험해서 혼자 다니기가 걱정이 됩니다, 그려. 그러시지요. 저는 괴산에 가는 길인데 어디 가시는 길이신지. 저는 산 너머 마을에 삽니다. 저희 마을을 통해 가시면 십리길은 빠르지요. 그래요? 지름길이 있었군요. 그럼 앞장서시지요. 사내는 두 사람을 데리고 어두운 산길을 서슴없이 걸어나갔다. 도련님, 여기 산적들이 산다고 하던데 혹시 산적 소굴로 데려가는 게 아닐까요? 석현도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따라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만 내려가면 마을이 내려다 보일 겁니다. 어서 가시죠. 두려운 마음을 누르고 사내를 따라 내려서니 저만치 환한 불빛이 보였다. 이런 깊은 산 중에 그런 마을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저 집이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인데 인자하고 훌륭하신 어른이 살고 계시죠. 지나가는 과객도 그냥 보내지 않으신답니다. 과연 그 집 앞에 이르니
이런 곳에 그런 훌륭한 집이 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해 보였다. 아직도 가시려면 길이 먼데 여기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지 어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사내는 말릴 틈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후에 밖으로 나왔다. 하룻밤이 아니라 며칠도 좋다고 하십니다. 사랑채로 들어오시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내가 사라지자 두 사람은 사랑채로 들어갔다. 저 실례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위험 있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석현은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방엔 정자권을 쓴 노인이 위험 있게 앉아 있었다. 젊은 양반이 무슨 일로 고개를 넘어가는가. 노인의 얼굴은 유난히 빛이 나고 눈엔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게... 석현은 종에게 돈을 얻으러 간다는 말이 차마 입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노인의 눈빛에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건 안 될 말이지. 남의 약점으로 돈을 얻으려 하다니 그를 잃는 선비가 그런 심부름을 했어야 쓰나? 석현은 노인의 말에 집을 떠나온 일을 후회했다. 홀리 비용은 내가 대주겠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며칠 쉬면서 내 말벗이나 해주게나. 그래서 석현은 노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집안을 둘러보니 귀한 서적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석현은 높은 자리에 있었던 어른이 낙향에서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며칠을 묵는 동안 상황을 보니 그 집에는 관연한 처자가 있었다. 노인의 말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고가 생겨 세상을 떠나고 그곳에서 손녀와 둘이서 산다고 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다. 석현은 분에 넘치는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계신 집 생각에 한시도 편안하지 않았다. 노인은 그날도 석현을 불러 바둑을 두었다.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잠깐 바둑을 배웠을 뿐인데 석현이의 실력도 만만치 않았다. 석현은 오늘은 집에 가야 한다고 노인에게 말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칠성이도 바둑 들어가는 석현의 뒷공무니에 대고 신신당부했다. 도련님, 오늘은 집에 가야 한다고 어르신께 꼭 말씀드리세요. 집에서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알았네.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올 테니 오후에 떠나세. 실성이에게 큰 소리를 치고 왔지만 노인 앞에 가면 집에 가겠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 뿐 나오지 않았다. 노인의 근엄한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여기 있는 동안 잘 쉬었나? 예, 어르신. 그래, 그동안 이 늙은이하고 바둑 친구가 되어주어서 고맙군. 오늘은 자네한테 긴히 할 얘기가 있네. 그러면서 석현에게 자신의 손녀와 정혼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제 나는 너무 오래 살았어. 우리 손녀에게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고 떠나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지. 드디어 마땅한 신랑감을 찾은 것 같군. 어르신,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래, 알았네. 자네를 보니 든든하구먼. 이번에 갈 때 손녀를 데려가도록 하게. 한편 김생원 집에선 아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이제나 저제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제대로 찾아가긴 했는지 칠성이를 딸려보내긴 했지만 걱정이에요. 그런데 집 앞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2명의 장정이 들어와 돈 500냥과 각종 예물과 비단을 내려놓았다. 이게 어디서 온 거요? 도련님께서 보내시는 물건입니다. 아니, 석현이는 어디 있어? 며칠 후에 오신다고 먼저 이것부터 받으시랍니다. 그 말을 마치고 사내들은 말에 올라 서둘러 돌아가 버렸다. 반석이를 만난 일이 잘된 모양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주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요. 그 돈이면 낡은 집도 수리하고 예단도 마련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그날 노인은 석현에게 말했다. 이제 돌아가 봐야지. 오늘 중으로 가도록 하게. 석현은 낭자를 데리고 칠성이와 함께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동안 편안히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은 말세필에 손녀의 혼례에 필요한 물건을 가득 실어주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보니 집 대문이 새로 단장되고 집안도 수리되어 있지 않은가. 석현이 신부감을 데려오자 이생원 내외는 꿈같은 상황에 깜짝 놀라워했다. 석현은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새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혼례가 끝나고 석현은 노인을 다시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했다. 하지만 노인의 집에 가보니 노인은 편지 한 장 남겨놓고 사라져버렸다. 나를 찾지 말게. 난 조용한 곳에 가서 편안히 지내겠네. 내 손녀를 진심으로 부탁하네. 이 집과 여기 있는 논밭은 다 자네가 관리하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노인은 깊은 산속에 있는 조용한 움막에서 생을 마쳤다고 한다. 노인의 유언대로 석현은 평생 아내를 위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 마법 그릇.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아내는 매일 그에게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잔소리를 했다. 그 가난한 남자는 아내가 잔소리할 때면 집을 빠져나왔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집으로 들어오곤 했다. 어느 날 아내는 화가 치밀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긁어모아 지저분한 보자기에 싸서 남편에게 주었다. 어디든지 가버려. 가서 무엇이든지 얻어와. 그전까지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아내는 문을 쾅 닫았다. 남편은 찬밥 덩어리를 가지고 마을을 빠져나왔다. 그는 걷고 또 걸어 세 갈래 길이 만나는 곳까지 왔다. 그곳에는 큰 보리수 나무가 자라 그늘이 져서 지친 여행자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쉴 곳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너무 피곤하고 다리가 아파서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밥덩어리를 묶어놓고 나무의 뿌리를 베개 삼아 잠이 들고 말았다. 그 보리수 나무에는 숲속의 신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나무 아래 자는 남자와 나뭇가지에 있는 밥덩어리를 보았다. 그리고 그 밥덩어리를 먹어버렸다. 맛이 기가 막혔다. 그동안 신의 음료수와 신의 음식들을 먹어보았지만 이 맛은 새로운 맛이었다. 처음 먹어보는 찬밥의 맛은 훌륭했다. 신의 음식과 신의 과일들만 먹었던 단조로운 일상에 신선한 변화였다. 그 가난한 남자의 밥 한 덩어리는 숲의 신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그들은 만족했고 잠을 자는 남자에게 자신들이 먹어버린 밥 대신 무엇인가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저 남자에게 마법 그릇을 줘야겠어. 남자가 잠에서 깨어나 밥덩어리를 찾았다. 그런데 빈 보자기만 보이고 그 안에 있던 찬밥 덩어리는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음식 대신 이상하게 생긴 빈 그릇 4개가 있었다. 쓸데없는 빈 그릇만 보이다니 내 밥은 어디 간 거야?
자기 음식이 없어진 것을 알고 화가 난 남자는 그릇들을 땅에 3개 내던졌다. 그러자 아름다운 여자들이 훌륭한 음식을 들고 나타났다. 남자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지만 배가 너무 고파 음식을 마구 먹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여자들은 그 남자를 신처럼 대하며 음식을 대접했다. 남자는 자신이 여자들의 주인인 것처럼 느껴졌다. 훌륭한 식사가 끝나자 시중 들던 여자들은 4개의 빈 그릇만 남겨놓은 채 사라져버렸다. 남자는 신에게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남편에게 모든 얘기를 들은 아내는 너무나 기뻤다. 그 마법 그릇들을 집안의 귀한 곳에 보관하며 소중하게 아꼈다. 그들은 행운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신께서 주신 이 선물을 공동기도회와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말고도 경건하게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이 되자 남자는 마을의 모든 집을 찾아가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모두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사람들은 의심했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장난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남자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속담 하나를 인용했다. 가난한 사람의 손님들은 집에 일찍 온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점심때쯤에 작은 오두막집에 모였다. 그들은 오기 전에 훌륭한 음식을 먹게 될 거라는 말은 듣고 온 상태였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러 왔을 뿐이었다. 가난한 부부는 이상하게 생긴 그릇 4개를 가져오더니 손님들에게 자비로운 선물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식한 여인들 여러 명이 그릇에서 나왔다. 그 여인들은 손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담긴 접시들을 들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대단하네. 놀란 표정을 짓는 손님들 앞에 은접시들이 나타났고 접대가 시작되었다. 손님들이 접시를 비울 때마다 새로운 요리들이 등장했고 여인들은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손님들은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어서 일어나 집에 가기 어려울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그 소문이 퍼졌다. 가난했던 그 남자는 더 이상 가난뱅이가 아니었고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마을에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자가 있었다. 부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가난한 거지였던 이웃이 부자가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자 질투가 났다. 그 가난한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가봐야겠어. 그래서 부자는 그 가난했던 남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마법 그릇에서 나오는 여인들의 대접을 받았다. 부자는 그 남자와 빨리 친해졌고 그 부부에게 선물을 주며 그릇에 관한 비밀을 캐냈다. 그거 아주 간단하군. 별거 아니잖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최고의 요리사에게 가장 값진 요리들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차를 타고 세 갈래길이 만나는 곳에 도착했다. 그는 가져온 비싼 요리들이 담긴 바구니를 보리수 나무 아래 조심스레 놓았다. 그리고 하인들을 돌려보낸 후 나무 아래에 누웠다. 물론 그는 잠을 자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숲속의 신들이 나타나 무엇을 할지 궁금했다. 그러나 그곳에 누워있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다. 그가 허겁지겁 일어났을 때 그의 옆에는 이상하게 생긴 그릇 4개가 있었고 그의 바구니는 비어 있었다.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어낸 것이다. 물론 실패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던 일이었다.
그는 보리수나무의 신들에게 정말 맛있고 고급스러운 요리를 가져다 주었고 그 대가로 이 마법 그릇들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차를 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을 그의 집으로 초대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그 사람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 집에서의 만찬을 생각하며 입맛을 다졌다. 이번엔 부자의 요리라니. 많은 사람은 부자의 대접을 기대하며 온종일 굶었다. 부자는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자리로 안내했다. 하인들이 성대한 의식을 치르면서 그릇들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귀걸이와 보석을 두른 부자는 그 앞에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을 위한 잔치를 열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큰 목소리가 멈추기도 전에 그릇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나왔다. 그들은 마치 레슬링 선수처럼 보였다. 그들의 팔 근육과 모습은 용감한 남자도 무섭다고 느낄 정도였다. 그릇에서 나온 남자들은 주인과 손님들을 쫓아다녔다. 그들은 손님들을 한 명씩 잡아서 번쩍이는 면도칼을 꺼내들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머리를 밀어버렸다.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리자 머리가 깨끗한 청동 그릇처럼 빛났다. 겁에 질린 손님들이 기어나가려고 하자 문 앞에 서 있던 근육질의 남자가 큰 거울을 그들의 머리에 비추었다. 그리고는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했다. 다시는 오지 못하게 말이다. 눈물이 흐른 진짜 이유. 여러분, 지배인이 된 걸 축하해 주시니 정말 기쁩니다. 저녁이라도 같이 할까 해서 모셨으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다 보니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 들려드리죠.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론당 시댁에서 겪은 황당한 사건이죠. 바로 오늘 지배인 자리를 물러나신 론당 씨가 저와 아내를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지금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만 그날 저녁에는 얼마나 처량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그 무렵 저는 직장이 없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한 친구가 론당 씨에게 추천장을 써주었답니다. 마침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 직원을 구한다고 했죠. 그런데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 외에 그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가 생긴 겁니다. 공교롭게도 론당 씨의 친구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온 사람이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직할 기회를 놓칠까봐 곧바로 론당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론당 씨는 저를 친절히 맞아주며 아내와 가족이 있는가 물으시더니 다음 주에 부부 동반해서 놀러 오라는 말까지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론당 씨는 우리 부부는 늙은이들이니까 일찍 자니까 7시 반 이후엔 방문을 삼가해 주시오 하고 덧붙였습니다. 7시 반 전에 오라는 건 저녁 식사 초대가 틀림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는 론당 씨가 오후 6시 반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녁을 끝마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한껏 기대하고 점심까지 굶고 그 댁에 갔었습니다. 론당 씨 부부는 우리 부부와 이야기만 나눌 뿐 저녁 식사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더군요. 저와 아내는 점점 안달이 나기 시작했죠. 점심까지 굶은 상태라 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식사는 언제 할까? 저도 배에서 전쟁이 났어요. 나와 아내는 서로 마주보며 슬픈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내의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자주 나는 걸 보니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노부부가 전혀 저녁 식사에 신경을 쓰지 않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는 론당 씨의 머리가 감자튀김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도중에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론당 씨 부부는 벌써 저녁 식사를 마쳤고 주방 하녀는 설거지를 마치고 극장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저녁을 먹었다니 우리 기대는 여지없이 깨져버렸던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마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점심까지 굶으며 오랜만에 맛있는 요리를 먹겠다고 벼르던 아내는 기운이 빠져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속도 모르고 론당 씨는 제 아내를 향해서 유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의 노래 솜씨를 꼭 들려주십시오. 식사 후에 듣는 음악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 피아노가 놓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론당 씨 부부가 있는 방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므로 허기에 지친 아내가 곧 쓰러질 것 같은 몸을 가누며 뭐라도 먹어야 정신 차리겠다고 답답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난처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피아노가 놓인 방의 벽 반대편에 부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스듬히 열린 부엌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고서 나는 순간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몰래 먹을 걸 찾아볼 생각이었죠. 여러분이 지금 웃으시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었답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분간을 할 수 없어 빵 조각 하나 찾아낼 수 없었죠. 그동안 아내는 온 힘을 다해 결사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엾은 아내에게 무엇이든 먹여야 한다는 강박감에 혈안이 되어 찾았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곧 론당 씨 부부가 나타날 것만 같아 오금이 저렸죠. 그런데 선반 위에 얹힌 냄비 뚜껑을 열었을 때 다음날 아침에 먹을 야채를 썰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그걸 한 움큼 쥐고 노래하고 있는 아내에게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먹을 수 있다는 기쁨에 더욱 용기를 내어 목청을 돋구고 있는 아내의 코앞에다 저는 손에 쥔 먹을 것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등 뒤로 론당 씨가 나타났죠. 론당 씨는 아내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칭찬하려고 하다가 우리 두 내외의 얼굴을 보고 이상한 표정이 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우리 두 내외의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감하기로 자타가 공인하는 론당 씨는 순간 그 눈물의 진위를 저의 구직과 결부시켰던 겁니다. 그러므로 론당 씨는 우리에게 성큼성큼 닦아보더니 내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직원 채용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던 겁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껏 공복에 시달리던 우리 입에는 갑자기 포식을 한 것처럼 그득해졌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었죠. 그때 제가 부엌에서 가져왔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썰어놓은 양파였답니다. 아내와 제가 어째서 눈물을 마구 쏟았는지 이해가시겠죠? 나는 지난날의 사건을 웃으며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한바탕 호탕하게 웃어댔다. 바람둥이 수도사. 어느 마을에 사는 훌륭한 가문의 바람둥이 청년이 옆집에 사는 부자 아내가 보기 드문 미인인 바람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을 걸 방법이 없을까? 말만 걸면 틀림없이 성공하는데. 그는 종일 이런 생각에 빠져 다른 일은 돌볼 여유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 태어날 그 아기 대부가 되겠다고 말해보자. 그러다 보면 기회가 생기겠지.
청년은 그 부인의 남편에게 접근해서 이리저리 애쓴 결과 태어날 아기의 대부가 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부인, 저는 사실 여러 달째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아기 어머니인 당신 모습이 밤마다 제 눈앞에 어른거리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보다가 마침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청년은 이렇게 말문을 열고 애타는 심정을 호소했다. 부인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고는 별로 불쾌한 빛은 아니었으나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자리를 떠나버렸다. 청년은 부인의 반응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몹시 상심해서 그날로 짐을 꾸려서 다른 지방으로 가버렸다. 마음의 상처를 잊으려면 우선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참이 지나서 청년은 그동안 수도사의 지위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믿음이 깊어진 탓으로 옛 상처쯤은 가볍게 여길 수 있어서 부인을 만나면 스스럼 없이 인사도 나누곤 했다. 그러나 차츰 세월이 흐르자 수도사라는 직분에 대한 조심성도 점점 흐려져서 마침내 예전처럼 엉뚱한 욕망을 품게 되었다. 수도사는 다시 화려한 의상을 입기 좋아했고 틈틈이 노래와 춤을 곁들이는 등 예전의 속세 청년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화려한 옷을 입고 바람둥이가 하는 짓을 서슴없이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또 대담해지기도 해서 성가실 정도로 예전에 연모하던 부인을 방문하면서도 언제나 태연한 표정이었다. 이런 끈질긴 공세에 부인은 처음엔 적잖이 당황하기도 했으나 얼마 있지 않아 수도사의 유혹이 재미있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력 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가 애타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부인은 그 경우에 누구나 하는 방식으로 어머, 수도사님도 그런 욕망이 있으신가요? 하고 짐짓 놀란 듯이 물었다. 부인, 수도사는 남자가 아닌가요? 남자가 아니면 수녀가 됐지 수도사가 되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희한한 이론을 펼쳤고 부인도 아주 싫지는 않은 듯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제 아이 대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 요구를 들어드린다면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실 수 있다면 저도 응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고 말했다. 수도사는 너무도 태연하게 그런 것이 무슨 죄악이 되겠으며 또한 그게 설령 죄악이 된다 하더라도 회개를 하면 신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거라고 설명했다. 부인,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의 세례를 맡은 나와 또한 그 아이를 낳도록 한 아기 아빠와 어느 쪽이 아기와 더 가까운 사이일까요? 그거야 물론 아기 아빠 쪽이죠. 그렇다면 아기 아빠가 부인과 함께 주무시는데 아기의 대부가 부인과 함께 잠자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치에 닿지 않은 말을 해도 그녀는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모르는 채 하는지 마침내 수도사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다. 아기의 대부라는 관계를 이용하니 그들이 미뤄야 할 기회를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일단 한 번 허락한 부인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수도사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었다. 몇 번인가 여러 차례 미래를 거듭한 어느 날이었다. 수도사가 부인의 집을 찾아가 침실 문을 안으로 잠그고 한 구석에 놓인 안락의자에 앉아 둘이서 미래를 즐기고 있을 때 그만 그녀의 남편이 예정에 없이 일찍 돌아오고 말았다. 하지만 두 남녀는 남편이 방문을 두드릴 때까지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노크 소리를 듣고서 부인은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러나 간 큰 여자답게 곧 방법을 생각해내고 수도사에게 급히 일렀다.
그이가 왔어요. 그렇잖아도 당신과 내가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침착하세요. 뒤는 내가 처리할게요. 그녀는 방문 앞으로 가서 문을 따주었다. 여보, 들어오지 말고 제 말 좀 들어요. 대부님이 와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만 같아요. 대부님이 안 오셨더라면 우리 아이가 살아있기나 했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글쎄 말이에요. 조금 전에 아이가 이유도 없이 그냥 까무러쳐 버리지 않겠어요? 잘못된 줄로 알고 쩔쩔매고 있는데 마침 대부님께서 오시더니 아기를 안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인, 아기 뱃속에 기생충이 우글거리고 있군요. 이러다간 꼼짝없이 큰일 나겠습니다. 빨리 손을 씁시다. 내가 주문을 외워 기생충을 모조리 죽여야겠습니다. 자, 어서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그리고 부인도 밖으로 나가십시오. 하고 말씀하시더니 제가 걱정이 되어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정 못 나가시겠다면 한쪽 구석에 꼼짝없이 서 계십시오. 대신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문을 100번 이상 외워야 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아기를 안은 채 주문을 외우고 계신 거예요. 남편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아내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수도사는 침실 한 구석에 있다가 부인의 말이 끝나자 빙긋 웃고 나서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아, 아기 아빠께서 돌아오셨군요. 자, 신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난 당신의 아기를 받으십시오. 정말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기 아버지는 아기를 받아안고 흡사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아기를 대하는 느낌인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아내에게 이르는 것이었다. 이것 봐요. 대부님께서 저렇게 서 계시잖아. 어서 응접실로 안내해서 식사라도 대접하지 않고 뭐 하는 거요? 그래서 수도사는 고급 포도주를 곁들인 멋진 만찬을 하고는 의기양양하게 주인 부부의 환송을 받으며 그 집을 나섰다. 그 뒤로도 남편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때의 일을 감사했고 그때마다 수도사는 빙긋 웃곤 했다. 셈이 많은 사람과 잘난 사람.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셈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몹시 질투했다. 잘난 사람은 매사에 조심했지만 셈 많은 이웃 사람은 점점 그를 더 미워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어 하고 생각하며 이사를 가버렸다. 그 사람은 집을 당장 팔고 그 나라의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과 땅을 샀다. 집에는 넓은 정원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우물도 하나 있었다. 그 사람은 신앙심이 좋은 남자였다. 그래서 자기 집에 조그만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남자들을 머물게 했다. 멀리까지도 그 사람은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도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먼 고장에서도 기도해달라며 부탁을 하러 올 정도였다. 마침내 그 소문이 그 사람이 살던 마을에까지 알려지게 되어 이웃에 살던 셈이 많은 사람 귀에도 들리게 되었다. 그 소문을 들은 셈이 많은 사람은 이웃에 살던 사람이 더 미워졌다. 결국 그 사람은 모든 일을 다 집어치우고 신앙심이 좋은 그 사람을 없애버리기로 마음먹고 그 집으로 찾아갔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정원을 거닐면서 얘기를 하고 싶군요. 이렇게 말하고 셈이 많은 사람은 마음씨가 착한 남자를 정원으로 끌고 나왔다. 그들은 얘기를 나누며 정원을 거닐었다. 그러다가 오래된 우물가에 이르게 되었다. 옳지, 여기에 우물이 있다니 잘 됐군. 셈이 많은 사람은 기회를 노리다가 남자를 우물 속으로 밀어 넣어 버렸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셈이 많은 사람은 급히 그 집 대문으로 빠져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이제 됐다. 미워하던 놈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 기분이 정말 상쾌하군. 하지만 그건 셈이 많은 사람이 잘못 아는 것이었다. 오래된 그 우물은 정말 깊은 우물이었는데 우물 속에는 작은 요정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 요정들이 남자가 위에서 떨어지는 걸 받아서 구해준 것이다. 남자는 얼마 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귓가에 요정들이 서로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글쎄, 모르겠는데? 어디? 내가 알아. 얼마 전에 이 마을로 이사 온 남자야. 남자의 일을 잘 아는 요정이 말했다. 임금님께서도 이 남자의 소문을 듣고 내일 이 사람을 찾아오기로 되어 있어. 공주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어째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지? 그건 말이지, 악마가 공주한테 달라붙었거든. 만약 내가 저 남자라면 고칠 수 있어. 그건 말이지, 이 남자 방에 꼬리끝이 하얀 검정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 꼬리 끝에 나 있는 흰털 7개를 뽑아 태워서 그 연기를 공주한테 쏘여주면 악마가 공주한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지. 남자는 요정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엿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훤히 밝자 남자는 오래된 우물 속에 괴어놓은 돌벽을 이리저리 디뎌가며 밖으로 기어나왔다. 남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모두 몹시 기뻐했다. 어제 찾아온 손님이 못되게 굴어서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남자는 검정 고양이의 하얀 꼬리 끝에서 털을 7개 뽑아냈다. 그리고 그걸 소중하게 보관했다. 요정이 말한 대로 임금님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찾아왔다. 남자는 임금님을 공손히 맞았다. 임금님이 말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는가? 공주님의 병 때문에 그러시는 줄 압니다. 그렇소. 어떻게 공주의 병을 고칠 방법이 없겠소? 정말 죄송하지만 공주님을 데려와 주신다면 즉시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임금님은 공주를 데려오게 했다. 마침내 많은 시녀를 거느리고 공주가 찾아왔다. 공주는 차도로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남자는 공주한테 가까이 다가가더니 검정 고양이한테서 뽑아낸 털 7개에 불을 붙였다. 털이 타들어가면서 그 연기가 공주의 얼굴로 쏘여졌다. 그러자 캥 하는 소리가 나며 악마가 공주의 몸에서 빠져 달아나 버렸다. 공주는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때까지 공주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던 것이다. 여기가 어디죠? 누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지요? 공주는 비로소 얼굴을 가리고 있던 차도로를 젖히면서 말했다. 나의 공주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구나. 임금님은 기뻐하며 공주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공주의 병을 고쳐준 이 사람한테 어떤 상을 주면 좋겠소? 공주님과 결혼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신하들이 대답했다. 나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요. 좋소. 이 사람을 오늘부터 내 사위로 삼겠소. 그래서 남자는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임금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공주의 남편인 남자가 임금자리에 올랐다. 어느 날 임금님이 된 마음씨 착한 남자가 행차를 하고 있었다. 몰려온 사람들 틈에서 자기를 우물 속에 밀어넣은 셈이 많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 임금님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해 보이며 신하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리 데려오시오. 셈이 많은 사람은 임금님 앞으로 끌려오게 되었다. 그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며 벌벌 떨었다. 그런데 임금님이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다시 만나보니 반갑소. 임금님이 이렇게 말하고는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금화 1,000개를 가져다가 그걸 이 사람에게 주시오. 그리고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잘 데려다 주시오. 임금님이 된 남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으며 한평생 행복을 누렸다고 한다. 지미의 호기심. 스텔라는 가난했지만 그녀에게는 요정대모가 있었다. 한 번은 요정대모가 스텔라의 생일에 항아리를 선물로 주었다. 그 항아리는 항아리야 스튜를 만들렴 하고 외치기만 하면 즉시 맛있는 스튜를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그런 신기한 물건이었다. 어리석은 스텔라의 남동생 지미는 어떻게 그 항아리가 맛있는 스튜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해서 아무도 없는 어느 날 혼자서 시험해 보기로 했다. 마침 스텔라가 오두막을 나가자 지미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항아리야, 스튜를 만들렴. 그러자 항아리 속에서 스튜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니 끓어 넘쳐 흘렀다. 스튜는 곧 마룻바닥에 쏟아져 내렸고 급기야 지방 가득 넘쳐 흐르는 바람에 지미는 거리로 쓸려 나왔다. 사람들이 지미를 야단쳤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게냐? 얼른 저 스튜를 멈춰. 안 그러면 큰일 날 게야. 하지만 너무 늦었다. 흘러넘친 스튜는 거리에 서 있는 말이며 수레, 상점, 행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다. 지미는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계속 이렇게 비명만 질러댈 뿐이었다. 난 더 이상 스튜가 필요 없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다행히도 그때 스텔라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장에 알아차렸다. 항아리야, 이젠 충분해. 스텔라가 소리쳤다. 그러자 강물처럼 쏟아져 내리던 스튜가 딱 멈췄다. 그날도 그 다음날도 그 후로 더 여러 날을 사람들은 집 안팎에 흘러넘친 스튜를 먹어야 했다. 이게 다 어리석은 지미의 호기심 때문이었다. 스텔라의 다음번 생일에는 요정대모가 스텔라에게 손풍금을 선물했다. 손풍금아 울려라. 이렇게 말하면 손풍금은 마법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손풍금이 울리면 모든 이들이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어야 했다. 스텔라가 집을 나서자마자 지미는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손풍금아 울려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손풍금은 즐거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지미는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되었고 손풍금을 들고서 춤을 추며 밖으로 나갔다. 닭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고양이들도 강아지들도 빨래를 널러 나온 이웃집 아주머니도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아주머니는 풀먹인 셔츠를 손에 들고서 춤을 추며 오솔길로 내려갔다. 그때 그 오솔길로 어빙 아저씨가 걸어오고 있었다. 아저씨는 영문도 모르는 채 역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춤추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모두 우와와 소리를 지르고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다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리를 절룩거리면서도 계속 춤을 춰야 했다. 지미, 너 또 일을 저질렀구나. 화가 난 이웃 사람들이 춤을 추며 이렇게 외쳤다. 어서 음악을 멈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겠다. 하지만 지미는 손풍금을 어떻게 멈추는지 몰랐다. 계속 이렇게 소리만 질러댔다. 음악을 더 듣고 싶지 않아. 음악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스텔라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스텔라가 도착해서
손풍금아, 이제 충분해. 라고 외치자 그제야 음악이 딱 멈췄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계속 쑤시듯 아픈 발을 겨자씨 우리 물에 담그고 약을 바르고 다리를 문질러야 했다. 며칠이 지나서야 모두 다리가 나았지만 그동안 밀린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이게 다 지미의 호기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시 스텔라의 생일이 다가왔다. 스텔라의 요정 데모가 이번에는 빗자루를 하나 주었다. 그 빗자루는 마루를 쓸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평범한 빗자루가 아니었다. 그 빗자루는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스텔라만 알고 있었다. 스텔라는 특히 남동생이 알지 못하도록 조심했다. 스텔라는 집을 나서면서 지미를 집안에 둔 채 문을 잠갔다. 또다시 지미가 이웃 사람들을 괴롭힐까봐 걱정이 된 스텔라는 가던 길을 멈추고 몰래 창문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다. 지미는 시간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마자 빗자루를 집어들고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다. 그러더니 지미가 명령을 내렸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빗자루는 공중으로 뛰어오르더니 지미의 등에 내려앉아 지미에게 매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 빗자루는 지미가 그만! 제발 그만! 이라고 외쳤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스텔라는 동생이 충분히 교훈을 얻었을 거로 생각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뛰쳐들어가서 이렇게 외쳤다. 빗자루야, 이젠 충분해. 즉시 빗자루가 매질을 멈추고 구석으로가 얌전히 서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뭔가 일어난 건 분명하다. 지미의 호기심이 완전히 치료되었으니까 말이다.